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미술 2탄,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미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은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요. 고졸기라고 부르는 아카이키, 고전기, 헬레니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 미술은 고전기 시기의 미술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경우처럼 그리스 미술 역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바탕으로 농업의 발달과 안정적인 주변 환경, 즉 사막,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고원지대로 둘러싸여 외세의 침입이 적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곳의 왕들은 지금 현세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내세에도 누리기를 바랬고, 이에 내세에 대한 믿음과 장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넓은 평지에서 농사를 풍족하게 지을 수 있었으나, 너무나 사방이 트여있던 까닭에 이 비옥한 토지를 노리는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전쟁이 잦았습니다. 이에 내세보다는 현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하고 용맹한 신과 왕에 대한 소망이 컸고, 이를 신전이나 조각, 회화 등에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처럼 그리스인들은 발전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그리스는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의 국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 지역은 앞서 살펴본 내세를 중시하던 이집트나 외세의 침입이 잦아 현실적이며 호전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매우 낙천적이며 유쾌한 분위기의 해안 문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리스 예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자유롭고 유쾌한 표현과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는 미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졸기라고 불리는 아카이크 시기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도기의 그림을 그린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이 작품은 기하학적 양식의 크라테스로, 크라테스는 포도주와 물을 섞은 도자기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한가운데 사람이 죽어있는 듯 누워있습니다. 이는 가운데 고귀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머리를 쥐어뜯으며 애도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그림들을 보면 기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려지던 것처럼 정면성에 그려진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도 아닙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과 선 등의 기하학적 패턴들의 종합으로 그려졌습니다. 서양 미술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 미술이 발전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도기에 그려진 그림에서부터인데요. 이 도기는 암포라라고 불리며 곡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되었는데, 특징은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암포라에는 고대 그리스 도자기 화공인 엑셀키아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 그림은 아킬레스와 아약스의 보드게임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킬레라스는 인물은 고대 그리스 영웅으로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맡았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시 도기로 돌아가 여기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림에는 공간은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 그림에는 바로 이 공간이 표현되었습니다. 여기 빨간 원 안에 창을 보시면 이 까만색의 보드게임판을 기점으로 창이 하나는 앞에, 하나는 이렇게 뒤에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표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조각상은 고졸기 시기의 청년상과 고대 이집트의 조각상입니다. 얼핏 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고졸기 시기의 다른 조각상들의 얼굴 모습을 확대한 것을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신 조각상들은 이집트 조각상들에 비해 은은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미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해 보이는 이 미소를 우리는 archaic smile 혹은 고졸한 미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7세기에 만들어진 이 금동 미를보삭 방가 사유상의 미소 역시 이러한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 건축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건축 양식을 위해 당시 세워진 신전들을 살펴보기 전 신전에 세워진 기둥의 양식, 즉 주드 스타일을 간략히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유행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6세기 유행한 코린트식이 있습니다. 도리아식은 장식이 없어 남성적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오니아식은 양머리 형태의 장식적인 면모가 있어 여성적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한편 코린트식은 세 가지 양식 중 가장 화려한 장식을 보여주며 이는 여러 문화가 섞인 영향입니다. 사실 이런 주드는 건물 지붕의 하중을 받아내기 위한 공학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전 건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기의 건축 대표적인 건축은 기원전 6세기 초 만들어진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 고졸기 대표적 건축물인 아르테미스 신전과 고전기 대표적인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을 비교하며 고전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졸기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은 뭔가 짜리몽땅하고 하중을 받아내기 위해 되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 고전기 시기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은 길어서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길어진 것이 아니라 지붕과 이 기둥은 일정한 비율을 염두에 두고 길어졌는데요. 이 비율을 황금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둥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두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지어진 부석사의 무량수전에 보이는 베을림 기둥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고전시기 조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폴레이크로투스의 작품인데요. 전에 비해 표현이 조금 더 섬세해지고 자세가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자세를 콘트라포스토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콘트라포스토는 대비된다라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이 콘트라포스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바로 이렇게 한쪽 어깨와 반대쪽 골반이 위로 올라간 자세를 바로 콘트라포스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세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헬레니즘 시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범세계적 문화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선 이 시대 조각을 살펴보시면요. 이 작품은 헬레니즘 시기 대표적 조각 작품으로 밀로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상입니다. 이 작품은 고전기 조각 예술의 틀을 많이 깬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고전기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추구하던 그리스 미술이 이젠 과장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인 라오콘 군상인데요. 이 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 예술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의 역동성, 그리고 이 조각상의 배경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성이 이 조각 작품에 한꺼번에 다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미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고대 그리스 미술은 고졸기, 고전기, 헬레니즘 세 시기로 나뉘며 각각의 시기를 지날수록 그리스 미술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기인 헬레니즘 시대 때는 강조나 과장된 기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대 로마 미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도시국가로 시작했으나 이후 세계 제국으로 발전된 국가로 그리스를 이어 유럽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법, 그리고 그들이 만든 수로와 길, 라틴어 등은 수많은 분야에서 서구 문명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로마 황제의 상징이던 독수리는 여러 유럽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 대통령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엔 유명한 건축 시다가 있는데요. 이들의 조상은 트로이 영웅으로 이 영웅은 트로이가 그리스에 함락된 후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앞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후 한 목동에 의해 쌍둥이 형제가 발견되어 이 목동의 양자가 되었고 성장해 바티칸 언덕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자기 이름을 따 로마라고 이름짓습니다. 바로 이 조각상이 이 건축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조각입니다. 이후 로마는 종종 암컷 늑대 혹은 암컷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두 아이로 성징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의 건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 건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인들은 호전적 성격이라 그런지 검투사의 시합을 즐기는 취미가 있었고 콜로세움은 바로 그 검투사들이 결투를 하던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파손되었지만 당시엔 뚜껑도 있었고 2층의 각 아치엔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이란 말은 거대하다라는 의미의 콜로수스와 무슨 장소를 표시할 때 쓰는 음이 붙어서 생긴 말입니다. 당시 콜로세움에는 5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 무려 76개의 통로가 있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말고도 거대한 로마의 대표적 건축물로는 판테온이 있습니다. 판테온의 판은 모든, 테온은 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판테온은 모든 신께 바쳐진 신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로마인의 실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인들은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아르테미스 신전, 전쟁의 신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하나하나의 신들에게 신전을 바쳤던 것에 반해 로마인들은 대단히 현세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그냥 하나의 으리으리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 신전의 내부 모습인데요. 천장 가운데 뚫린 거대한 구멍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구멍은 오클루스라고 불리는 것으로 채광과 통풍을 위한 장치라고 여겨집니다. 이 판테온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로마인들은 위는 얇고 아래는 두꺼운 형태의 아치를 이용해 돔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 덮음으로 지붕의 압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들은 압력 분산을 위해 재료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윗부분은 가벼운 재질로 아랫부분은 무겁고 딱딱한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비가 오든 바람이 불던 지붕이 무거워져 무너져 내리는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미술 2탄,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미술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